네. 잘 쉬고 오셨습니까? 네. 저당담보부증권의 내용은 꼭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지분형, 채권형, 혼합형, 혼합형의 진화된 형태. 이렇게. 그 다음 꼭 영어에 약자로 4글자, 3글자씩을 적어놓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개념을 잡아보시면 좀 쉽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기억 꼭 해보십시오. 그 다음. 그래서 지금 346, 347, 그 다음 348 내용들을 다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348페이지에 저당담보부증권의 개요라고 해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주거라고 막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기명형, 등록형, 장부기입형 한번 그냥 심심할 때 읽어보시고, 저당담보부증권의 유동화 방식에 단순 매각 방식, 증권화 방식 돼 있는데 증권화 방식에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여러분. 그 내용만 한번 읽어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2번에 저당담보증권의 종류에 349 밑부터 시작해서 350 저당담보부 채권, 저당지불 이체 채권. 이 이름 외우는 거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시험에 이 이름만 그냥 주는 경우는 없답니다. 그러니까 괄호에 있는 MPTS인지 MBB인지 MPTB인지를 주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당, 지불, 이체, 채권 이런 걸 외우지 마시란 얘기예요. 딱 하나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351페이지에 있는 괄호 4번의 다계층 채권의 이름만. 얘가 이름이 왜 다계층 채권인지는 이해가 되시죠? 계층을 여러 개로 쪼갰기 때문에 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 그 밑에 키포인트 부분에 MPTS와 MBB와 MPTB의 비교라고 되어 있고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52에 참고학습에 그 옆에 MM을 보시면 콜방어 3글자, 3글자 2가지 돼 있나요? 네. 그 다음 참고학습에 콜방어가 뭔지도 설명을 해놨죠?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3번에 그 박스, 참고학습 밑에 3번 자산담보부 증권이라고 돼 있는데 자산담보부 증권. 이게 뭔지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잠깐만 여기 보실까요?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거는 MBS를 공부했죠,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A가 있고 M이 있고 그 다음 B가 있고, 이 B는 가운데 B는 팩트랍니다. 팩트. 그 다음 D에 S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M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대요. B로 끝나는 경우가 있대요. 이렇게. 그럼 각각을 이제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연습을. A는 뭐냐면 미래 에셋 들어보신 적 있죠? 에셋이 자산이에요. 자산. 그래서 A가 나오면 얘는 자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M은 아까 모기지였나요? 그럼 M은 저당이죠. 자, A는 뭐라고 읽는다? 자산. 그 다음 M은 저당. 그 다음 가운데 B가 나오면 얘는 되돌려줄 것을 담보로 하는 거죠, 지금. 팩트니까. 되돌려줄 것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뒤에 뒷백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말 그대로. 담보부. 그 다음 끝에 S는 시큐리티스, 그래서 얘는 증권입니다. 그 다음 B는 본드, 채권이에요. 그럼 각각을 이제 읽어보면, 칠판 이쪽 잘 보세요. 읽어볼까요? A, B, S라고 나와 있다면 A는 뭐죠? 자산, 가운데 B는 담보부, S는 증권. 자산담보부 증권이죠? 그럼 자산이 어떤 자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자산을 담보로 해서 증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자산 믿고 돈 빌려줘,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ABS는 기본적으로 부채금융이다, 지분금융이다? 얘 믿고 돈 빌려줘잖아요. 부채금융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분금융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항상 지주편을 드는 건 리신족? 네,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다음 M은 저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MBS 가볼게요. MBS라고 하면 어떻게 읽죠? M은 저당, B, 담보부, 증권. 그때 꼭 집어 저당, 담보부, 증권 중에 M, B, B는 저당, 담보부, 채권인가요? 채권형 저당, 담보부, 증권이었던 거죠.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모저당도 미래 현금 유입을 유발하기 때문에 얘는 자산의 일종이었다. 자산의 한 가지 종류였죠. 그러니까 ABS의 한 가지 종류 중에 MBS가 있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산의 종류가
M일 수도 있어요. C는 앞에 C자가 붙으면 무조건 커머셜이에요. 커머셜. 상업용 저당 채권인 거죠. 상업용 건물의 저당 채권. 걔를 담보로 해서 뭐가 발행될 수도 있다? 증권이 발행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CMBS겠네요. 맞죠? CMBS가 되겠죠. 그런 내용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자금 대출도 여러분 해주나요? 그럼 학자금 대출 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학자금 대출 채권에 의해서 원금과 이자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못 갚으면 뗄 수 있는 권리도 있겠죠. 그럼 그 학자금 대출들을 다 모아서 증권으로 발행할 수도 있겠네요. 네. 자동차 관련해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죠.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채권들 다 모아서 걔를 담보로 해서 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겠네요. 다양한 형태의 자산들을 가지고 증권을 다 발행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당연히 부동산을 공부하니까 그 중에서 뭘 공부하는 거다? MBS를 꼭 집어서 공부를 한 거죠, 지금.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 350, 지금 3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고, 354페이지에 부동산 투자회사 리치와 그 뒤에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내용들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밴드에서 했던 내용들로도 꼭 한번 찾아서 보세요. 잠깐만 저 보세요. 아직 그 밴드를 가입을 한 번도 안 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너가 밴드가 있는지도 모른다. 그 우리 공수모 밴드 있죠? 랜드프로에. 거기서 제가 올려드린 자료들을 거기서도 보실 수 있고 랜드프로 내에서도 보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밴드에서 검색창을 검색하시면 이 검색창에 치게 돼 있죠, 여러분. 거기서 저당담보부 증권을 치시거나 부동산 투자회사 리치를 치시면 리치와 관련해서 제가 올려드린 내용들이 쫙 떠요. 그럼 그 부분들 가지고 자료도 출력할 수 있고 다 볼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기본 이론반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부동산 투자회사와 이런 내용들은 되셨나요? 예, 좀 기본 이론반으로 이 부분은 지금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은 리치하고 주택연금을 지금 죽어라고 하지 않는 이유, 기본 이론반에서 그 정도를 확실하게 정리해놓고 안 하는 이유는 개정의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부분이에요.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개정의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근데 딱 개정의 가능성이 있는 게 주택연금과 부동산 투자회사는 가끔씩 개정이 돼요. 그럼 우리는 시험 당일날에 법률 규정을 기준으로 해서 시험을 보게 돼 있잖아요. 그 전에 죽어라고 외워봤자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시험 전에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그때 보시는 게 더 나을 듯 싶습니다. 되셨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오늘 제가 저당담보부증권을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는 전에도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드렸지만 저당담보부증권은 바뀌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정확히 정리를 하고 그냥 끝내버리자는 거죠. 네. 이제 381페이지를 보세요. 381페이지. 기본이론반 강의로 대체하시고 기본이론반 강의를 못 들으시는 분들은 밴드 들어가셔서 보시든지 공수모 밴드, 박소연의 멘토링 개론 밴드 들어가서 보시든지 공인중개사 TV 들어가서 보시면 된다는 얘기 했습니다. 자, 이제 381페이지에 부동산 개발이 있어요. 부동산 개발. 부동산 개발론에서 시험 문제가 몇 문제 정도 나오냐면 얘가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적게 나오면 1문제, 많이 나오면 4문제까지도 나온 적도 있었어요. 개발론. 그리고 관리론이 있고, 부동산 관리론. 그리고 부동산 관련 이용 이론. 그리고 마케팅론. 그게 다 합쳐져 있는 게 몇 페이지 정도 분량이냐면 여러분 381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 페이지까지 돼 있냐면 페이지 숫자는 꽤 많아 보이실 거예요. 341페이지까지. 441. 예, 441. 죄송합니다. 딱 눈빛을 보는 순간 뭔가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내용까지인데 이 부분을 제가 딱딱 중요한 부분들만 교재를 보면서 설명드리면서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제 개발론.
첫 번째, 부동산 개발론은 누구 입장에서 공부할까요, 여러분? 투자론 누구 입장에서 공부했죠? 투자자? 투자자? 정책론은 누구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론은 개발업자 입장에서 공부하겠죠. 개발업자는 부동산 개발을 왜 할까요, 여러분? 네? 뭘 얻기 위해?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겠죠. 그럼 어떤 개발을 할까? 떠올리면 그 개발의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부동산 투자는 하고 작은 부동산 투자는 안 하겠네요. 그리고 부동산 개발 사업에는 위험이 발생할 테니까 그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하는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겠네요. 그리고 개발을 할 때 어떤 순서를 거쳐서 개발 결정을 내려야 될지 그런 내용들이 또 문제로 나오겠죠. 그리고 개발의 종류에는 뭐뭐뭐가 있는지가 또 문제로 나오겠네요. 그럼 간단하게 대답해 보세요. 농지 임지였던 곳을 택지로 개발을 한답니다. 새롭게. 무슨 개발이죠, 여러분? 재개발, 신개발? 신개발? 이미 택지로 개발된 지역을 토지 구획 정리 사업 등을 통해서 구획을 정리를 한대요. 예, 기반시설을 다시 갖추게 만든답니다. 그런 게는 신개발이에요, 재개발이에요? 재개발이죠. 재개발. 그런 내용들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는 게 이제 개발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387 보실까요? 387페이지에 부동산 개발 개요 및 과정이 있고 괄호 1번에 부동산 개발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 보시면 박스가 보이시죠, 여러분? 중간에 박스가 있어요. 토지 위에 우리 건물을 건축한다고 얘기하나요? 토지 위에 건물을 조성한다고 하나요? 건축하죠. 네. 그럼 토지를 조성한다고 하나요? 토지를 건축한다고 하나요? 토지 자체를 고치는 건 토지를 조성한다고 하죠. 택지를 조성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토지 자체를 고치는 걸 조성개량이라고 하고 토지 위에 건물을 올리는 걸 건축개량이라고 한답니다. 그럼 이 둘 중에 일반적인 개발은 우리가 개발을 한다는 얘기는 부동산 개발을 한다는 얘기는 토지 위에 건물을 올려서 그 건물을 내다 파는 행위까지를 개발 활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발은 뭘까요? 건축 개량이 되겠죠. 거기 적혀 있죠? 일반적인 부동산 개량은 건축 개량을 얘기한다. 그럼 당연히 공적 공중 공간까지 올릴 수 없어요. 사적 공중 공간과 관련된 내용이더라. 개발권은 뭐랑 관련이 있다? 건폐율, 용적률? 용적률. 개발권 이전제 기억나시죠? 개발권만 이전제 기억나시면 돼요. 그때 이용할 수 있는 개발권도 넘길 수 있다. 이용할 수 없게 된 개발권만. 이용할 수 없게 된 개발권만. 그 다음 이제 개발의 주체를 셋으로 쪼갰습니다. 공적 주체, 사적 주체 둘이 합쳐진 혼합 주체가 있겠죠. 복합 주체가. 정부 제1주의인가요? 따라해 보세요. 정부 제1주의.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정부 공적 주체는 제1섹터다, 제2섹터다? 제1섹터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 주체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 보시냐면 제1섹터라고 적어 보세요. 제1섹터. 섹터는 지금 동그라미 3번에 제3섹터의 내용 있죠, 여러분? 네. 그게 주체라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 2번의 사적 주체는 그럼 제2섹터겠네요. 치사하게 얘를 바꿔서 문제 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MM으로 정부 제1주의라고 얘기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정부는 부동산 개발 활동할 때 목적이 있을까요? 형평성을 더 추구할까요? 효율성을 더 추구할까요? 형평성을 더 추구하는데 효율성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럼 사적 주체는 형평성의 개념을 따지지 않고 드립다 효율성을 추구하겠죠.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그리고 제3섹터 둘이 합쳐져서 개발이 될 때는 적절한 조화를 추구하겠죠. 그리고 388페이지 괄호 3번에 부동산 개발의 형태가 있답니다. 얘는 탁탁탁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개발을 할 때 어떤 개발을 할지 계획을 세우겠죠. 그럼 협의를 하고 인가가 나면 시행하고 시행된 부동산 지어진 걸 처분하겠죠. 이게 순서예요. 순서인데 기본형은 협의와 동시에 인가가 이루어지는 형태랍니다. 이게 기본형이래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개발 사업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별로 중요하지 않고
동그라미 이번에 시행처분 병행형만 체크 하나만 해두실래요? 별표까지도 필요 없고 체크. 이게 체크였죠, 여러분? 체크만 해두세요. 그럼 여러분 개발 사업을 진행한 다음에 돈이 들어오는 건 계획과 동시에 돈이 들어오나요? 만약에 어떤 개발을 할지 계획을 떠올렸는데 돈이 들어오면 전 그분과 정말 친하게 지낼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언제 돈이 들어올까요? 시행해야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뭐 할 때? 처분할 때. 그럼 빨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시행과 동시에 처분하겠죠? 계획과 동시에 처분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바로 시행처분 병행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행처분 병행형은 아까 기본형 단계에서 시행이 다 끝난 다음에 처분했는데 지금 시행과 동시에 처분하죠.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 직렬형은 쭉 늘려놨나요, 여러분? 그럼 하나가 끝나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가장 안정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지만 세워라 내워라. 그래서 가장 능률적이다 비능률적이다? 가장 비능률적이어서 가장 적게 이용되는 형태이더라.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2번 부동산 개발의 과정은 별표가 하나 쳐져 있죠, 여러분? 그 다음 19, 25, 26회 이 정도 나왔으면 개발론에서는 정말 많이 나온 것에 속해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개발을 할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쭉 보시면서 설명을 듣고 정리를 해보죠. 여기를 보세요. A라는 개발업자가 있습니다. A라는 개발업자가 20층짜리 대형 쇼핑몰을 짓겠다고 머릿속에 떠올린 거예요. 20층짜리. 그럼 첫 번째로 아이디어를 떠올렸나요? 맞죠? 얘를 구상 단계라고도 합니다. 그럼 구상할 때는 구태의연한 아이디어를 무계획적으로 떠올려야 될까요? 참신한 아이디어를 계획적으로 떠올려야 될까요? 참신한 아이디어를 계획적으로 떠올린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아이디어를 떠올렸으면 이제 두 번째로는 대략적인 수지를 맞춰보게 돼 있어요. 얘를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예비적 타당성을 분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대략적인 수지를 맞춰보는 것이기 때문에 수지를 맞춰보는 건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건가요? 법률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건가요? 경제적이죠. 머릿속에 딱 박아놓으세요. 절대로 개발 사업은 경제성 없으면 안 해요. 수지 맞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따져보는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 대략적인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게 돼 있는 거죠. 만약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라면 그 다음 단계로 갈 필요도 없겠죠. 이제 세 번째, 대략적인 수지가 맞아요. 대략적으로 따져봤더니. 그럼 건물은 공중에 짓나요? 땅 위에 짓나요? 땅 위에. 그럼 어디다 지을지를 분석해야 될 거잖아요. 부지를 선정해야 되겠죠. 부지를. 어디에 지을지를. 그 다음 그곳에 짓는 게 진정 타당성이 있는지 타당성 분석을 빡세게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겠죠. 그럼 얘는 당연히 복합개념 법경기 측면에서 타당성을 분석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법률적, 기술적 타당성은 조금 없어도 해요. 조금 부족해도. 그런데 경제적 타당성은 없으면 안 하겠죠. 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로 부동산 개발 사업에는 돈이 많이 필요할까요? 적게 필요할까요? 20층짜리 대형 쇼핑몰을 올릴 때 돈 많이 필요하죠. 그럼 돈을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걸 금융단계라고 하겠죠? 그럼 금융단계에서는 건축하기 위해서 돈 빌려놓고 다 지으면 다 지어진 것을 저당 잡히고 돈 빌리는 저당대부로 전환하면 담보 가치가 커지니까 이자율을 낮출 수 있겠죠. 그래서 금융단계에서는 저당대부가 건축대부로 전환된다 그러면 X인 거예요. 순서가 따라해보세요. 건축한 후 저당 잡힌다. 건축해야 그놈을 저당 잡힐 거 아니에요. 건축한 다음에.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돈을 빌렸으면 짓겠죠? 짓는 걸 건설 단계. 아무리 돈을 잘 빌렸어도 잘 못 지면 끝장이죠. 그래서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중요한 단계가 뭐다? 건설 단계고. 그 다음 아무리 잘 지었어도 안 팔리면 끝장이네요. 그래서 마케팅 단계가 필요한 거죠. 파는 단계.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빌리고 짓고 판다. 빌리고 짓고 판다. 맞나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구상 단계부터 시작해서
전 단계 뭐 실행 가능성 분석 단계 그래서 구전부실 근것만 뭐 이런 식으로까지 외우는데 제발 그렇게 외우지 마세요. 이건 그렇게까지 외울 필요는 없는 내용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까 얘기한 구전부실 근것말을 적어 놓을까요? 다시 한번 적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래서 388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389페이지까지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잠깐만 보실까요? 그럼 마케팅 단계에서는 다 짓고 난 다음에 팔기 위한 마케팅 활동을 펼칠까요? 보통 지으면 공사를 하는 초기 단계부터 컨테이너 박스 하나 던져놓고 분양하죠, 여러분. 초기 단계부터 분양하나요? 공사 시공하는 초기 단계부터 이때 분양을 하기 시작하죠.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름 하나가 나왔어요. 389페이지 제일 밑에 마케팅 단계에 동그라미 1번에 지금 389페이지 제일 끝에서 7번째 줄입니다. 6번째 줄 동그라미 1번. 계량물을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인데 어느 경우이든 마케팅은 개발 초기부터 진행해야 된다. 개발의 완료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X예요. 초기 단계부터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임대개발 사업이 있답니다. 그럼 임대개발 사업은 뭘까요?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걔를 한 번에 분양하지 않고 소유하면서 임대하는 거네요. 그럼 임대 수입이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그 건물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오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임차인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요한가요? 중요 임차인 또는 한 번 들어오면 잘 안 나간다 그래서 고정 임차인, 정박 임차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배가 정박해 있죠,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대표 주자가 예전엔 뭐였냐면 은행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건물에 은행이 임대를 해서 들어왔어요. 임차를 해서. 그럼 은행은 보통 막 옮겨 다니나요? 그곳에 계속 있나요? 그곳에 계속 있죠. 그럼 사람들이 은행 업무를 봄에 따라 유동인구가 많아지죠. 그럼 그 건물에 분식점을 차려도 분식점이 잘 되죠. 이런 게 중요 임차인이었다고요. 근데 요즘은 은행에 사람들이 인터넷 뱅킹 등으로 다 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이 많이 줄었죠.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요 임차인의 대표주자는 별다방이죠. 네. 별다방 하나 잡아놓으면 아주 끝내주죠. 그래서 별다방은 임대료를 깎아주기도 하잖아요. 오히려 건물주가 건물 자체를 살리기 위해서 깎아주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임차인 간의 과다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임차인 혼합이 필요하다. 임차인 혼합하면 뭔가 생각나시는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혹시 기억나나 보세요.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면 이거는 기억나세요? 이것도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넬슨의 8가지 법칙성이었죠. 내 팔은 양쪽에. 오른팔과 왼팔은 상호 보완관계다, 상호 대립관계다? 상호 보완관계. 내가 눈 감고 정신줄을 놓으면 오른팔과 왼팔이 막 엉켜져서 싸우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상호 보완관계죠. 그러니까. 그래서 양립성은 상호 보완관계인 점포를 섞으면 옷가게, 신발가게, 액세서리점 섞으면 옷 사러 왔다 그에 맞는 신발, 신발 사러 왔다 그에 맞는 발찌, 발찌 사러 왔다 그에 맞는 신발. 서로 고객을 주고받아서 매출액을 전체적으로 키울 수 있다. 이게 넬슨의 8가지 법칙성 중에 양립성이었죠. 주의하셔야 될 이유는 양립한다는 개념이 양쪽 진영이 대립한다는 개념으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헷갈린다고 그랬죠. 얘는 상호 보완관계인 점포를 섞는 겁니다. 임차인 혼합. 됐어요. 그네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390페이지. 이제 2번. 부동산 개발에 위험이 있답니다. 개발의 위험. 그럼 학자들이 얘기한 부동산 개발에는 어떤 위험이 있어라고 얘기한 게 2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옆으로 지금 그 밑으로 보시면 부동산 개발은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 요소가 게재된다.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대해 카드만이라는 사람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으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위험, 자금이 부족해지는 문제, 자금 부족, 인간관계의 파탄 등을 들고 있고 워퍼드는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그리고 비용 위험 등을 들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정말 치사하게 이 2분의 이름을 바꿔서 위험의 종류를 문제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 옆에 MM으로 제가 적어놨죠. 있나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제가 읽어볼 테니까 읽으면서 이해가 되나 보세요. 친구들끼리 카드만 치면, 지금 카드만이 있죠. 카드만 치면 인간관계가 개선되어 파탄나요? 저 인간 저거 인간성 다 보이네 이렇게 되죠. 다시는 안 보게 되는 애들이 생겨요. 인간관계 파탄나고. 돈을 잃은 애는 자금이 부족해지나요? 돈을 잃었으니까 자금이 부족해지죠. 그리고 하우스 가서 도박해보면, 물론 안 해봤지만 라면 한 그릇에 2만 원 이런 식으로 물가 상승하죠. 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그 밑에 또 다른 MM으로 법으로 시비가 가려지지 않으면 원하나요? 전쟁? 워퍼드의 법시비죠.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그 내용. 그래서 그 옆으로 이제 1번 법률적 위험은 얘는 치사하게 둘을 바꿔서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공법이 있고 여러분 사법이 있죠. 그럼 개인 간의 소유권 관련 내용은 사법상의 문제죠. 토지 이용 규제는 공법적인 법 위험인 거죠. 그래서 법률적 위험은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사법적인 관계와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판다고요. 그럼 잡아내 주실 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건. 그래서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공법적인 규제와 소유권 관계나 주민의 민원 등 사법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그래서 법률적 위험은 이런 거예요. 여기를 보세요. 20층짜리 대형 쇼핑몰을 1이라는 지역에 짓고 싶었습니다. 이 개발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20층짜리를 지을 수 있었어요. 근데 막상 올리려고 봤더니 법률이 개정됐어요. 그럼 20층짜리 건물을 못 지을 수도 있잖아요. 용적률의 변화가 생겨서. 그러면 예상했던 개발을 못함에 따라 예상했던 수익이 발생되지 않을 위험이 발생한 거네요. 뭐가 바뀜에 따라? 법률이 바뀜에 따라. 이게 법률적 위험인 거죠. 그럼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은 아예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면 된다? 근데 그 토지는 싸겠다, 비싸겠다? 비싸다라는 단점이 따라온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게 파란색 글씨고. 2번. 시장의 위험은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실제로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위험이 증가되더라. 그래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주는 위험이 시장 위험이 된다. 그래서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장을 분석해야 되고 시장성을 분석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번에 시장의 위험 부분에 세 번째 줄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으니까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르니까 별도로 적어놨겠죠? 그럼 제가 얘기하는 게 둘 중에 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수요 공급을 분석하는 것. 시장 분석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수요 공급 뜨면 무조건 시장. 시장이 뜨면 수요 공급이었죠? 그래서 정책론에서 공부할 때 정부가 시장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건 정부가 직접 수요자나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것. 가격 건드는 것.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시장성이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분양될 가능성, 임대될 가능성이 높다 낮다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개념이 뭐가 더 폭이 넓죠, 여러분? 시장 분석이 더 넓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괄호 1번에 시장 분석이란 개발하려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한 방법으로 흡수율 분석이 있다. 그래서 이제 흡수율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흡수율 분석은 칠판 이쪽으로 보세요. 1지역에 A가 20층짜리 대형 쇼핑몰을 개발해서 분양 또는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잘 팔릴지 잘 임대가 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분석인가를 하나 해보는데 그 분석의 이름이 뭐냐면 흡수율 분석이래요. 그럼 말 그대로 흡수율 분석은 개발된 부동산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흡수됐는지 흡수율을 분석하는 거네요. 네. 그럼 얘는 사후적으로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당 지역 내 과거 1년간 개발된 부동산이 개발돼서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분양 또는 임대됐는지를 따지는 게 흡수율 분석이래요. 그럼 흡수율이 유난히 낮은 지역이었다면 지금 얘 팔기 위해 내놔도 안 팔리겠죠. 기존 부동산도 흡수가 안 됐으니까, 안 팔렸으니까. 근데 흡수율이 높았다면 팔리겠네요. 그 의미에서 해보는 게 뭐다? 흡수율 분석인 거죠. 그러니까 흡수율 분석은 과거의 추세만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걔는 X죠. 과거의 분석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데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1번 보시면 390페이지 제일 끝에서 6번째 줄입니다. 흡수율 분석이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일정 기간 동안 보통 과거 1년 정도 어느 정도의 비율로 흡수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흡수율 분석은 과거에 얼마나 흡수되었는가 하는 과거 추세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거 딱 잘라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과거 분석이 목적이다 그러면 X라고요. 되셨죠? 그럼 흡수율의 반대말이 뭘까요, 여러분? 흡수됐다가 분양 임대가 된 거잖아요. 그럼 흡수되지 않았으면 공실인 거죠. 흡수율의 반대말은 공실률이 될 수도 있어요. 굳이 따져보자면. 그 다음 391, 괄호 2번. 시장성 분석의 시장성은 꼭 집어 분양될 가능성, 임대될 가능성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옆에 파란색으로 두 번째 줄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 3번에 시장의 위험과 개발 사업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의 내용을 헷갈려 하면서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박스의 내용만 한번 보실까요? 박스에 그림 있죠, 여러분? 그림이 있어요. 그럼 실제로 제가 한번 그려볼 테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얘는 공사 진행률입니다. 공사 진행률이에요. 부동산의 가치를 볼게요. 20층짜리 대형 쇼핑몰을 지을 때 기초 공사하고 있을 때랑 5층까지 올렸을 때랑 10층까지 올렸을 때 공사 진행률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상태에서. 그럼 망했을 때 망한 단계에서 걔를 판다면 언제 더 많은 금액을 받고 팔 수 있죠? 공사 진행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높은 금액을 받고 팔 수 있겠죠?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는 공사 진행률이 높아질수록 점점 올라간다, 떨어진다? 예, 올라가겠죠. 맞아요? 그럼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얘는 수익이네요. 누구 입장에선 수익이죠?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갈수록 수익이 커지는 거죠. 맞아요? 그럼 결국은 개발업자가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도 커지는 거네요.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니까. 그럼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개발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개발업자가 팔아버렸습니다. 분양을 해버렸어요. 이미. 그러면 개발업자는 감수한 위험이 큰가요? 작은가요? 작죠. 그러니까 수익도 작게 누려야죠. 그러니까 싸게 판다? 비싸게 판다? 초기에 팔 때는 싸게 팔죠. 그래서 그냥 빌라 같은 거 지을 때 보라고 해서 분양사무소를 가봤더니 보러 가재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갔는데 계단은 있어요.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이 여기가 거실인지 욕실인지 아무 구분이 없어요, 지금. 그 상태에서 사면 싸게 사나요, 비싸게? 싸게 사죠.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짓는 동안의 위험을 이제 산 내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초기에 사면 반대죠, 지금 개발업자와. 지금 누구가 반대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다? 개발업자와 매수자는 감수해야 될 위험의 크기와 누릴 수 있는 수익의 크기가 반대가 된다? 그래서 개발업자가 위험을 많이 감수할수록 누구는 위험을 적게 감수하고 개발된 부동산을 사는 매수자는 위험을 적게 부담하고 매수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할수록 개발업자는 감수하는 위험이 작다? 그럼 개발업자가 이익이 커질수록 누구의 이익은 줄어든다? 매수자의 이익은 줄어든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럼 여기만 그대로 보고 대답해 보세요. 쉬워요. 개발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개발업자가 팔면 개발업자는 감수하는 위험이 큰 거다, 작은 거다? 작은 거죠. 초기에 팔았다니까. 그러면 개발업자가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가 작으니까 누릴 수 있는 수익도 작아서 싸게 파는 거죠. 얘 싸게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 판단해 보면 개발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매수자가 사면 매수자는 감수할 위험이 크죠. 그러니까 수익이 커져야 되죠. 매수자는. 그러니까 싸게 산다. 싸게는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부동산 가치가 낮잖아요, 지금. 그러면 100% 완공 단계에서 팔게 되면 개발업자는 감수한 위험이 크다, 작다?
이 개발 사업 다 진행한 상태에서 위험 지가 다 감수하고 이제 파는 거죠. 개발업자가 감수하는 위험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도 커야 된다. 그래서 싸게 판다, 비싸게 판다? 비싸게 팔죠. 부동산 가치가 높으니까. 그럼 매수자 입장에서 100% 완공 단계에서 사면 매수자는 감수하는 위험이 작죠. 수익도 작아야죠. 위험을 적게 감수했으니까 수익도 작죠. 싸게 산다, 비싸게 산다? 비싸게 사는 거죠. 비싸게.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게 지금 1, 2, 3번의 내용인 겁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 다음 3번 비용 위험. 당연히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추가적인 비용의 부담이 될 거니까 그만큼 위험은 커진다. 그 다음 392페이지. 3번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 있답니다. 여러분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까 말까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분석이 있대요.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이 있답니다. 지금 정확히 중간에 박스가 있어요, 여러분. 392페이지 정확히 중간에 박스가 있어요. 그 박스를 보시면 시장 분석이 있고 경제성 분석이 있는데 뭐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나요? 거기 적혀 있죠. 시장 분석은 시작 분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시작 분석. 예, 그래서 경제성 분석부터 먼저 행한다 그러면 걔는 X라고요. 시장 분석을 먼저 해요. 그런데 지금 괄호에 뭐라고 돼 있죠? 시장 분석 옆에 같지 않다고 돼 있죠? 뭐랑은 다르다? 시장성 분석과는 다르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시험 문제에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같은 것이다라고 나온 적이 있다고요. 그래서 시장성 분석이라는 건 단순히 분양될, 임대될 가능성만을 얘기하는 것이었다. 그 내용. 그럼 시장은 시장 안의 모든 정보를 분석하는 거예요. 시장 분석은. 그래 놓고 할까 말까를 최종적으로 수지 맞으면 하고 수지 맞지 않으면 안 하는 것. 이게 경제성 분석이겠죠. 그래서 경제성 분석은 최종적인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분석을 할 때는 복합개념 법경기 측면에서 분석을 할 거예요. 타당성 분석을. 법경기 측면에서. 그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 2번에 부동산 개발의 시장 분석 부분에 넓은 곳부터 좁아지고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면 돼요. 그래서 제일 밑에 박스에 지역 분석 있죠, 여러분? 지역 분석. 그 다음 근린 지역 분석 있어요. 이게 바로 뭘까요? 인근 지역 분석이죠.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분석합니다. 그 다음 그 개발된 부동산이 들어갈 부지를 분석하죠. 그리고 수요를 분석하고 공급을 분석한대요. 수요 공급을. 그럼 우리 수급 조절을 한다고 하나요? 급수 조절? 수급 조절이죠. 수급 조절. 그러니까 수요부터 먼저 따지고 들어간다. 공급을 따진다. 수요 분석부터 하고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이 적정하면 들어가고 공급이 과다하면 들어가지 않겠죠. 근데 공급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설렁탕 가게가 없습니다. 공급이 없죠. 그래서 설렁탕 가게를 자기가 혼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다 유치원이요. 수요가 없는 거죠. 수요가. 그러니까 뭐부터 따지고 들어가야 된다? 수요 분석부터 먼저 하고 공급을 하는 거죠. 공급 분석은. 순서는. 그리고 이 부분은 넓은 곳부터 좁아지나요? 해당 도시 지역을 분석하고 그 지역에 대상 부동산이 속한 좀 더 작은 범위인 인근 지역을 분석하고 그 다음 들어설 부지를 분석한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넓어진 곳에서 좁아지는 거고 넓은 곳부터 좁아지고 그리고 수급 분석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난다고요. 그 다음 393페이지에 괄호 2번에 시장 분석의 역할이 있습니다. 시장 분석의 역할. 그래서 시장 분석의 역할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습니다. 그럼 시장 분석을 통해서 뭘 하는 거냐면 이 토지에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요? 물어볼 수 있을까요? 그럼 아무거나 차려놓고 이게 아닌가벼 그러면서 다시 바꾸면 엄청난 비용의 낭비겠죠. 그러니까 시장 분석을 잘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이게 시장 분석하고 그 사람이 해주는 게 시장 분석이겠죠. 그럼 시장 분석의 용도는, 역할은 첫 번째, 주어진 부지에 여기다가 햄버거 가게를 해 이렇게 정해준 역할을 하기도 하나요? 맞죠? 그래서 1번에 주어진 부지에 적합한 최적의 용도를 결정하는 역할을 누가 한다? 시장 분석이. 시장 분석가가.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햄버거 가게를 하고 싶은데 어디다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랬더니 여기다 해 이렇게 정해줄 수도 있겠죠. 뭐가? 시장 분석이. 그래서 주어진 용도에 적합한 최적의 부지를 결정해주고, 세 번째, 제가 퇴직금 탈탈 털어서 가진 돈과 합쳐보니까 5억인데 그 5억을 가지고 어디에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랬더니 여기다가 햄버거 가게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아는 게 여기다가 햄버거 가게밖에 없죠. 다 돌려막고 있죠 지금? 되셨어요? 그래서 3번에 주어진 자본으로 투자 대안을 찾는 투자자를 위한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데도 시장 분석이 역할을 해준다. 4번 기존 사업의 경쟁력 분석, 경쟁 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파악하는 데도 쓰인다. 이쪽 보실까요? 햄버거 가게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에. 파리만 날아다녀요. 파리만. 그래서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될까요? 시장 분석가를 찾아갔죠. 그랬더니 시장 분석가가 하는 말, 여기에 햄버거 가게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어. 근데 여기 다 실버타운에 노인정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햄버거 가게가 장사가 안 되겠죠. 이런 걸 위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 경쟁 사업에 대한 경쟁력 파악을 하기 위해서도 시장 분석이 역할을 한다. 이거 일일이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들어본 기억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에 시장 분석의 내용에 각각의 내용들을 쪼개놨는데 그 부분에서 키포인트 부분에 딱 하나만 체크해 볼게요. 이걸 일일이 다 외울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지역 분석과 근린 지역 분석, 부지 분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지 분석 부분에 별표가 하나 쳐져 있고 동그라미 1번만 지금 파란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죠. 지역지구제 및 건축 규제가 있어요. 이쪽을 잠깐만 보실까요? 지역지구제와 건축 규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보시는 순간 지역지구제를 판단한다 그러면 지역 보이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로 가고 싶어요? 지역지구제의 분석은 지역 분석에서 이루어진다 이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지역지구제에 따라서 짓는 건물의 종류가 달라지나요? 네. 건축 규제에 따라서 짓는 건물의 층수와 면적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럼 건물은 어디 위에 올려요? 건물은 부지 위에 올리죠. 그래서 지금 지역지구제와 건축규제는 무슨 분석에서 하는 거다? 부지 분석에서 합니다. 지역 분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잡아놓으시라는 거죠. 됐습니다. 그 다음 394. 3번. 부동산 개발에 이제 경제성 분석이 있대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부동산 개발을 할 때는 그 개발을 해도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 분석을 하고 경제성 분석을 한다고 그랬어요. 뭐부터 먼저 한다고 그랬죠? 시장 분석은 시작 분석이에요. 시장과 관련된 모든 정보 분석하는 게 시장 분석. 최종적으로 할까 말까 따져보는 게 무슨 분석? 경제성 분석. 걔는 수지를 맞춰본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경제성 분석의 역할을 봤더니 이제 의의가 괄호 1번 의의를 보세요. 동그라미 1번. 394페이지 제일 위에 네 번째 줄. 시장 분석의 자료를 활용해서 개발 사업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수익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얘는 구체적인 수익성을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경제성 분석은 할인연금 흐름 분석법에 의한 순영가법, 내부수익률법에 등에 의하거나 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를 비교하여 대상 부동산의 개발에 대한 최종적인 투자 결정을 하는 거다. 최종적인 투자 결정 할까 말까를 투자 분석 기법을 가지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풀이 요령. 투자론에서 공부한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경제성 분석입니다. 우리 순영가법, 내부수익률법, 투자가치, 시장가치 이 내용들, 기대수익률, 요구수익률 다 어디서 나왔죠? 투자론에서 내용 나오면 무조건 뭐다? 경제성 분석이지 시장 분석 아닙니다. 그리하여 이제 경제성 분석의 내용을 보니까 제가 별표 3개 쳐놓고 투자론이라고 적어놨죠?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시장가치, 투자가치, 순영가법, 내부수익률법 그 내용. 그 다음 괄호 3번에 경제성 분석의 역할에 쭉 내용들을 보니까 수입, 비용, 세전 현금 수지, 현재 가치로 환원, 순영가법, 내부수익률법 다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뭐가 나올 수는 있냐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는 있겠죠. 문제. 다음 중 시장 분석의 역할이 아닌 것 하나를 골라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시장 분석이 아닌 것을 고르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보기 1번, 2번, 3번, 4번, 5번 보기 중에 하나가 투자론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네. 아니면 다음 중 경제성 분석의 내용이 아닌 것 하나를 골라보십시오. 그러면 투자론과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오고 수요 공급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죠. 정말 쉬워요. 이런 걸 열심히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 그 밑에 4번. 부동산 개발 분석의 체계가 있어요. 얘는 기억을 꼭 해주셔야 돼요. 외웁니다. 별표가 몇 개죠, 여러분? 3개예요, 3개. 그래서 똑같은 순서 같은데 이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금 따라 적지 마시고 지역경제 분석이 있죠. 지역경제 분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장 분석 있나요? 그리고 시장성 분석이 있죠. 타당성 분석이 있습니다. 투자 분석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적었다는 얘기는 안 보고 적었다는 얘기는 외웠다는 얘기잖아요. 너는 좋겠네, 너는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제가 이걸 외우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얘를 외우는 방법이 뭐냐면 얘는 지, 시, 시, 타투 이렇게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얘를 셋을 묶고 이 둘을 또 묶어줄 겁니다. 뭔가 다르니까 묶겠죠? 그럼 앞에 건 시장 분석일까요? 경제성 분석일까요? 시장 분석의 종류들이죠. 그럼 얘들은 넓은 곳에서 좁아지는 거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는지 죽었는지를 먼저 보고 그 지역의 수요 공급을 따져보고 그 다음 분양될 가능성, 임대될 가능성을 따져보고 여기서 시작해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투자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리는 것. 이게 경제성 분석이겠죠. 맞죠, 여러분? 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제가 여기다가는 안 적어놨네요. MM으로 GCC 타투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지시하는 거죠. 지시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타투를 새겨달라고. 이상하죠? 시험장 들어가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GCC 타투. 네. 그 다음 타투는 경제성이 있어야 하나요? 무상으로 안 해주죠. 타투는 경제성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렇게만. 그래서 다 적어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자의 세 가지를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줄, 동그라미 3번. 전자의 세 가지를 시장 분석, 후자의 두 가지를 타당성 분석 또는 경제성 분석으로 구분하기도 하더라. 그 내용입니다. GCC 타투. 그 다음 395. 부동산 개발의 분류가 있어요. 개발의 분류. 그래서 개발의 분류 기준에 네모 박스에 개발 내용에 따른 분류 볼 겁니다. 여기 그냥 그 박스의 내용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걸 쭉 설명한 게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개발 내용에 의한 분류에 토지에 건물을 올려서 개량하는 건 건축 개량 맞죠? 토지 자체를 고치는 건 조성 개량. 그 둘 중에 일반적인 건 건축 개발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은 건축 개량을 얘기한다. 그 다음 개발 외관에 의한 분류. 유형적으로 바꾸느냐 무형적으로 바꾸느냐 다 바뀌느냐에 따라서 셋으로 쪼개진대요. 무형적 개발, 유형적 개발, 복합적 개발이랍니다. 잠깐만 이게 기억나나 보실까요? 총론에서 이거였던 거 기억나나 보세요. 복합개념 법경기 있었죠, 여러분? 건물이 있을 때 이 건물을 뚫어져라 쳐다보면 이 건물의 소유권자가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면 만자 걸고 점집 차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안 보이죠? 그러니까 얘는 무형. 건물을 뚫어져라 쳐다본다고 그래서 그 건물의 경제적 가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얘도 무형. 건물을 뚫어져라 쳐다보면 걔가 몇 층짜리 건물인지, 목구조인지,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지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죠? 그래서 기술은 유형적 측면이었죠. 그러면 유형적 개발은
뭐만 바뀌는 것? 기술만 바뀌는 거죠. 그럼 무형적 개발은 법률적 측면이 바뀌고 경제적 가치가 변하는 거네요. 그래서 지역지구제가 실시가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된다, 안 된다? 토지 이용 규제가 된다고 그래서 형식상 소유권 이전 등기 안 되죠. 그렇지만 법률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내가 가진 토지가 주거 전용지역에서 만약에 상업지역으로, 중심 상업지역으로 바뀐다면 만세를 부르나요? 들어가서 우나요? 만세를 부르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럼 경제적 가치 달라지죠? 이런 게 바로 무형적 개발이고, 그럼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무슨 개발이라고 하겠네요? 이게 복합 개념이잖아요. 복합 개발.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 개발 주체에 의한 분류. 정부가 하면 무슨 개발? 공영 개발. 개인 주체들이 하면, 사적 주체들이 하면 비공영 개발. 지금 그 네모 박스 보고 있다는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개발 유형에 의한 분류. 새롭게 개발하면 신개발, 다시 개발하면 재개발. 토지의 취득 방식에 의한 분류에 토지 소유주가 직접 개발하면 얘는 단순 개발 방식, 단순 개발 방식. 그럼 기존의 토지 소유권자들 쫓아내고 잠깐 나가 있어라, 다시 돌려주는 것. 토지를 매각하나요? 아니면 얘는 다시 돌려주는 건가요? 돌려주는 거죠. 환지 방식. 그 다음 수용권 행사에서 전부 다 사버리는 건 매수 방식 또는 수용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 섞여진 혼합 방식은 2번과 3번이 섞여져 있다고 그랬죠. 일부는 환지 방식에 의하고 일부는 수용 방식에 의하더라. 매수 방식. 합동 신탁 개발 방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395, 396 내용의 설명을 드려본 거예요. 됐네요. 그리고 지금 396페이지에 네모 4번의 개발 주체에 의한 분류에 공영개발과 397의 비공영개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 이번에 심화이론반에서 정책론 부분에서 제가 앞부분에 나와 있는 공영개발 내용 설명드렸었죠. 네. 그래서 토지 구획 정리 사업, 공공임대 보유제, 공영개발, 셋을 비교해서까지 칠판에 적어서 설명드렸잖아요. 그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97회 이제 비공영개발 사업이 밑부분에 보시면 중간 밑으로 출제가 꽤 많이 됐나요? 21, 24, 26, 27, 29, 30회 기출이 됐는데 얘가 나오는 포인트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이 내용들 중에. 그래서 비공영개발은 첫 번째, 민간 부분에 의한 토지 개발을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공영자가 들어가면 공적 주체 정부가 하는 건데 비공영이니까 민간 개발 사업자가 하겠죠. 그 다음 괄호 1번에 자체 개발 사업이 있대요. 이거 구분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토지 소유주 두 글자 뭐라고 했죠? 토지 소유주. 지주인가요? 토지 소유주는 지주예요. 그러면 개발하는 건 개발업자가 하겠죠? 그럼 둘이 뭘 갖고 있는지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토지 소유주는 개발 사업의 능력을 갖고 있나요? 땅을 갖고 있나요? 땅을 갖고 있죠, 이 사람. 토지를 갖고 있어요. 그럼 개발업자는 돈을 갖고 있거나 기본적으로 개발 능력을 갖고 있겠죠. 맞아요? 개발 사업의 능력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주가 스스로 혼자 토지를 개발할 수도 있을까요? 부동산 개발할 수 있죠. 그럼 이 사람은 개발 사업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없는 사람? 있는 사람. 그럼 자기 혼자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 사업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겠죠? 잘 한다면. 그 대신 위험을 혼자 감수해야 되죠. 잘못하면 쫄딱 망할 위험도 존재하겠네요. 이게 자체 개발 사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체 개발 사업은 누구 혼자 하는 거다? 토지, 소유주, 지주 혼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업자와 지주가 같이 개발하면 얘는 지주 공동사업 방식이겠네요. 지주 공동사업 방식. 누구랑? 개발업자랑. 그럼 개발업자는 당연히 개발사업 같이 진행해 준 것에 대해서 비용을 받아가거나 수수료를 받아가거나 지분의 일부를 받거나 받아야 되겠죠. 무상으로 지어주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받는 형태에 따라 지분을 갖는지 아니면 수수료만 받는지 등에 따라서 개발의 형태가 달라지죠. 그게 지금 이제 괄호 1번의 자체 개발 사업에는 동그라미 1번
토지 소유자가 직접 개발하거나 도급 발주하여 개발하며 가장 많은 형태가 된다. 장점, 이익 모두 혼자 하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고 사업 수행자의 의도대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사업 수행의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단점을 봤더니 사업의 위험성이 높고 자금 조달의 부담이 크고 혼자 조달해야 되니까 위기관리 능력도 요구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괄호 2번에 지주공동사업을 보시면 지주공동사업은 토지 소유주와 개발업자는 건설회사, 사업 시행자, 자금 조달자 간에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통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여 서로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니까 동그라미 3번 개발 사업의 위험을 지주와 개발업자 상호 간에 분산시킬 수 있다. 무슨 표현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4번에 지주 공동 개발 사업의 종류가 나옵니다. 기억에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 있대요. 그럼 공사비 대물 변제형은 개발업자가 개발을 해주겠죠, 여러분. 그럼 공사하는데 건물을 올리는데 공사 비용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때 그 공사비를 건물의 일부로 개발된 부동산의 일부로 받는 거예요. 일부분으로. 그럼 얘는 현금으로 건물의 일부로서 받는 거네요. 이게 말 그대로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죠. 그래서 A에 준공된 건축물의 일부로 변제받는 방식이 된다. 그 내용 나왔습니다. 그 다음 D를 보세요. D. 공사비에 해당하는 대물 부분은 사전에 그 위치를 정하며 대물 부분은 원가 위주로 산정함으로써 다른 부분의 분양가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사비를 준다고 얘기를 하면서 더 남기면 안 될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 니은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이래요. 그럼 공사비를 주는데 나중에 분양해서 받은 분양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끝인 거예요. 이름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 디귿에 투자자 모집형이 있습니다. 신디케이트 부분은 이렇게만 기억해 두고 넘어가세요. 신디케이트는 다수의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는 거였나요? 소수의 투자자에게 받나요? 전에 공부해 보신 분들. 이거 다신 틀리지 말자고 그랬는데.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아서, 지분 투자를 받아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그래서 개발업자는 신디케이터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진행해서 무한 책임을 지고, 다수의 투자자들은 지분 투자의 형태로 들어와서 유한 책임을 진다. 였죠. 이게 부동산 신디케이트였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조인트 벤처와 다른 점은 조인트 벤처는 소수의 투자를 받았죠. 기관 투자자의 투자를 받아서 이루어졌던 것. 그런 부분만 신디케이트예요. 그 다음 리을 부분에 별표 하나 치시고, 그 다음 399페이지에 시옷에 토지 신탁형이 있어요. 거기 별표가 3개 돼 있나요? 예. 그 둘을 연계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여기만 이제 보실까요? 사업 수탁 방식 또는 사업 위탁 방식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토지개발 신탁, 얘는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또는 토지 신탁 개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둘을 비교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만 보고 대답해 보세요. 지금 계속 머릿속에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개발론 공부하고 있습니다. 개발업자가 개발하죠. 근데 토지 소유주가 직접 개발하는 경우도 있죠. 그게 자체 개발 사업이었어요. 근데 토지 소유주가 개발 능력이 일반적으로 떨어지니까 개발업자랑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그게 지주 공동사업이죠. 그럼 지주 공동사업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개발업자의 개발의 전문성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 그 대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수익의 일부분을 띄워줘야 되니까 수익이 줄겠죠. 그런 포인트인 거예요. 그때 사업 수탁 방식과 토지 개발 신탁은 둘 다. 얘 수탁자 들어가고 신탁자가 들어간 순간 얘는 개발업자에게 맡기는 겁니다. 개발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맡기는데
이제 그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명의가 달라요. 누구의 명의로 이루어질 것이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얘는 사업 수탁 방식은 그대로 누구의 명의냐면 토지 소유주의 명의로 진행이 된대요. 토지 소유주. 그리고 토지 개발 신탁은 여러분 민법 시간에 이게 포인트예요.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하시겠지만 신탁 등기가 되면 형식상 소유권 이전 등기 되나요? 형식상의 소유권 이전 등기 되죠? 그럼 토지 소유주가 갖고 있던 토지의 소유권이 누구 명의로 넘어가겠다? 개발업자, 신탁회사 명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개발업자, 신탁회사 명의로 넘어갔겠죠. 얘는 신탁을 받았다 그래서 수탁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개발 사업이 다 진행이 됐어요. 그럼 중요한 건 수익을, 이 개발 사업을 통한 수익을 누가 누릴 것이냐, 수익 지분을 누가 가질 것이냐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얘는 둘 다 공통점이 토지 소유주가 갖는데요. 누가 다 갖는다? 토지 소유주가 둘 다 갖는답니다. 그럼 개발업자는 지어놓고 건설을 해주고 그냥 무상으로 건설해 줄 리는 없죠. 그래서 개발업자는 뭐만 받는 거냐면 개발업자는 개발의 수수료만 받아요. 개발 수수료만. 지금 공통점이 있고 지금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사업 종료 시 개발이 종료됐어요. 개발 사업. 명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명의 이전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대요. 그럼 지금 중요한 건 둘 다 누가 개발해달라고 부탁했죠? 토지 소유주가 개발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맡겼습니다. 그때 그 개발 사업의 수익과 지분은 다 누가 가진다고 그랬죠? 토지 소유주가. 근데 개발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 하나는 명의가 형식으로 넘어갔네요. 형식상으로. 토지 개발 신탁은 명의 이전이 됐잖아요, 지금. 개발업자에게 얘 원활하게 개발 사업 진행하라고 자금 조달도 얘 명의로 하라고 얘한테 넘겨줬죠, 지금. 근데 이 개발된 부동산은 누구 거다? 토지 소유주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개발 사업이 종료가 되면 명의 이전이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누구에게로? 토지 소유주에게로 명의가 이전돼야 되겠죠. 네. 그런데 얘는 명의 이전이 필요 없죠. 왜 명의 이전이 필요 없죠,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명의예요? 토지 소유주 명의로 계속 진행이 된 거잖아요. 토지 소유주 거니까 그 내용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함정을 파면 뭐 갖고 함정을 파냐면 개발 사업 진행 중간에 누구의 명의로 진행이 되는지 이게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외울 때 뭐만 기억하면 된다? 토지개발 신탁은 형식상 소유권 이전 등기 된다. 누구에게로? 개발업자, 신탁회사, 수탁자에게로 명의 이전이 된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개발 수수료만 받지 지분의 일부를 소유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399페이지에 시옷의 토지 신탁형에 A.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신탁회사에 위탁하여 신탁회사가 해당 토지를 개발관리 처분하는 방식이다. B. 사업 위탁형과 유사한 방식이나 차이점은 토지 신탁은 형식상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것이다. 그 내용. 그 다음 D. 신탁기간이 종료되면 신탁회사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반환한다. 2. 개발사업의 지분은 모두 다 누구의 것이 되고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고 개발업자는 약정된 개발 수수료만 받는 것이다. 되셨죠? 네. 그 다음 그 위로 올라가셔서 미음 등가 교환 방식이 있어요. 등가 교환 방식. 그럼 등가 교환 방식은 토지 소유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주죠. 토지 소유주는 뭐가 있어요? 토지가 있죠. 토지가 있어요. 그때 개발업자가 있습니다. 개발업자는 개발 사업의 능력도 있지만 돈도 있죠. 그래서 이 개발업자가 돈을 투입하고 토지 소유주는 토지를 투입해서 개발을 했어요. 그럼 이 건물이 올라가면 이 건물을
건물을. 토지 가액이 만약에 얘가 10억이고 건물 올리는데 비용이 5억이 들었다면 5억이 만약에 들었다면 얘를 전체 15로 나눠서 얘 10 가지고 얘는 5를 가지고 이렇게 균등하게 쪼개 가져요. 얘를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등가 교환 방식에 의해서 개발이 되면 개발업자는 현금으로 공사 비용을 받는다. 현물로? 현물이죠. 건물의 일부니까. 지금 그 내용. 그 다음 비읍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 있어요. 얘는 4대강 개발 사업을 할 때 대규모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SK건설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이런 식의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대규모로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는 하나의 개발회사가 갖고 있는, 건설회사가 갖고 있는 자금력, 기술력 등에는 한계가 있다 없다? 있겠죠. 그러니까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자금력의 상호 보완과 기술력의 상호 보완을 위해서 안정된 사업 진행을 위해 여러 개발업체가 합쳐져서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방식?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래요. 그래서 지금 파란색에 뭐라고 돼 있죠, 여러분? 대규모 개발 사업에 적합하다고 돼 있죠. 이게 소규모 개발 사업에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이익이 적으니까 나눠 먹을 게 없죠. 그러니까 대규모 개발 사업에 적합하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대규모 개발 사업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지금 배는 하나인데 사공이 여러 명이죠. 그럼 배가 산으로 가버릴 수도 있겠죠. 이해관계 조정 절차가 어려워져서 사업기간이 연장돼 버리기도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 이응의 건설협력금 차입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참고학습의 차지 방식이 있어요. 구차지와 신차지가 있답니다. 이 둘의 차이점만 기억하시면 돼요. 차지 방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토지를 빌려서 그 위에 건물 지어서 건축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차지권을 이때 성립한 상태에서 민법상 차지권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권리금을 주고받는지 주고받지 않는지가 이 내용의 가장 중요한 차이예요. 그래서 구차지 방식은 토지 소유주에게 권리금을 개발업자가 지급한대요. 무슨 방식은? 구차지 방식은. 어떻게 외울 것 같으세요? 지금 뭐 했는지 보이세요? 권리금을 주고받는 건 뭐다? 구차지죠. 구차지. 네. 신차지 방식에서는 권리금을 주고받지 않고 고액의 차지료를 준대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제일 밑에 줄입니다. 시험에 나오면 신차지 방식이 나올 거예요. 동그라미 3번. 차지 계약이 만료됐답니다. 땅을 빌려서 개발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땅을 빌린 기간이 끝났어요. 이게 몇 년이 됐냐면 예를 들어 20년이 경과가 다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때 토지는 처음부터 누구 거였나요? 토지 소유주 거죠. 그럼 토지 소유주에게 너 토지 시가로 사가 그러면 한 대 맞겠죠.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차지 기간이 끝나면, 계약 기간이 끝나면 토지와 그 위에 건물을 이제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 소유주에게, 개발업자가. 그럼 건물까지 무상으로 넘길까요? 아니, 당연히 얘는 시가로 양도할 것이고 토지는 토지 소유주 거니까 무상으로 반환하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되셨죠? 400페이지부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부터는 또 10분간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 10분 쉽니다.